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바로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평가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얘기합니다. 비교적 가장 대표적인 오류가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바로 규칙적 오류.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 시스테미티이다 하는 말을 갖다 쓰죠. 여러분이 이제 가치 판단의 이야기요. 보통 사람들이 어디 되냐 그러면 규칙적인 오류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바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수를 잘 주고 싶다. 관대화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규칙적 오류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후학에 의해 되는 평가한다 할 때 관대화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관대화다. 다음에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 중심적이다 할 때 중심화다. 그리고 이제 잘못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너무 우리가 봤을 때 가혹하게 의해 되느냐 점수를 갖다가 전부 다 대학 교수들이 C학점, D학점만 준다. 가혹하다. 그래서 규칙적 오류는 90점 전부 다 올레이를 줬다 그럴 때 관대화라고 하고 A, B, C, D를 갖다가 골고루 나눠준다 중심화가 되고 C, D로만 점수를 준다 그럴 때 가혹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우리가 일어나는 소위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채점자가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평가자가 일어나는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에 의하여 너무 관대하다든가 비교적 중심적이라든가 가혹하다든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냐? 아예 정해놓고 강제로 할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A 학점은 25%, B 학점은 50%, C 학점은 뭐 70%. 이렇게 우리가 나눠가지고 하는 걸 갖다 강제할당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강제할당하면 관대화를 아무리 해도 다 올리라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관대화나 가혹화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중심화가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서열화다 그럴 때 서열화는 여러분 잘 알지만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1등, 2등, 3등, 4등. 그럼 여러분들 10명이 있다, 100명이 있다 그러더라도 등위가 있으니까 냉정하게 해야 되냐 후하다든가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우리는 서열의 이야기가 뭐가 되냐 객관화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강제를 할당한다든가 또는 아니면 서열을 세워서 이러한 규칙적 오류의 내용을 갖다 막아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되냐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또한 뭐가 되느냐 논리적 오류라고 있죠. 논리적 오류는 뭐냐 하나를 통하여 다른 하나를 연결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영어를 잘하니까 수학을 잘하겠지. 영어를 잘하니까 수학을 잘하겠지.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서과 어떠냐 연관을 지어버린다. 논리적 오류라고 말하죠. 뭐를 잘하니까 뭐를 잘하겠지. 이런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사효과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사효과는 일종의 뭐가 되느냐 주관의 객관화라는 말을 씁니다. 주관의 객관화다 그런 말이 뒤에 나오는데 요 내용과는 서로가 반대적 개념을 가졌다. 유사효과는 자기와 유사한 것. 예를 들어 인생을 사는데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갖다가 만약에 후하게 여기서는 유사를 갖다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떠냐 유사성을 유사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오히려 친밀감을 주고 유사하다 이럴 때 유사성이 있다면 바로 의에 되냐 높게 평가 한마디로 말하면 높게 평가를 해준다. 평가를 높게 해준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교적 봤을 때 만약 유사성이 있을 때 평가를 높게 해주는 걸 유사효과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어디 되냐 자수성가한 사람들 어렵게 살아서 스스로 개척해가는 사람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건 뭐라고 하냐 유사효과다. 왜? 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어렵게 산 사람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굉장히 높게 보는 이런 경향. 이건 유사효과입니다. 반면에 주관의 객관화는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약점을 너무나 잘 아니까 나와 비슷한 부위를 갖다 굉장히 해야 되냐 그러면 비판한다. 예를 들어 저는 경영학과 학생들, 제가 경영학과의 출신이고 또 경영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가장 경영학과 애들이 너무나 뭐 이과 애들보다는 좀 논리적이지가 못하다. 너무 감성적이다. 감정이 풍부하다. 제가 왜냐 그러면 그런 일을 겪었고 제가 감성적이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때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들은 평가를 낮게 하는 거. 평가를 낮게 하는 거. 경영과 애들이 저 경영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며 경영과 애들이 이런 부위는 못하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의해드냐 비판한단 말이야. 사업하기에는 감성적인 부위가 너무 강하다. 감성을 가져서는 절대 사업을 못하죠. 냉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대 학생들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 이과이들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비하여 문과 학생인 경영학과이들은 좀 감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에 기우치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주관의 객관화. 내가 경영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경영학과의 난점을 너무나 잘 안다 이거죠. 그래서 유사성을 갖다 같이 있을 때 알고 있을 때는 평가를 낮게 하는 거. 이건 유사성이 있을 때 평가를 높게 하는 거. 이 유사효과는 바로 긍정적 평가를 얘기하면 주관의 객관화는 유사성을 가졌을 때 평가를 낮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사효과의 반대가 주관의 객관화. 주관의 객관화의 반대가 유사효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꼭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아마 이건 조직행위에서 바로 여러분들 일장적으로 인상형성 이론에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오류가 이루는 이야기들 할 때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인상형성 오류에 대한 내용과 비슷하다. 그래서 한번 더 체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대비 효과다 그럴 때는 앞사람이 자기보다 앞사람이 너무 잘했다 이럴 때는 뒤엎는 사람의 평가가 낮아진다. 그래서 한 사람의 평가가 너무 높을 때 나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서울대 같은 때 교수들이 예를 들면 채점을 할 때 만약에 중간고사 시험이 끝났다 그럴 때 서울대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만약에 채점하라 그럴 때 채점을 갖다 예를 들면 1번부터 300점까지를 갖다가 1번부터 300번까지를 쫙 평가를 합니다. 하고는 거꾸로 이 평가를 무시한 채 300번부터 1번까지를 예를 들면 역으로 평가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평가할 때는 A를 받았는데 여기 B를 받았다면 뭐 여기 중간에 A와 B를 합성한 답을 예를 들어 여기는 A를 받았는데 여기는 C를 받았다 그럴 때는 뭐 우리가 중간값인 B를 준다. 이래서 1번부터 300번까지를 갖다 채점하고 난 다음에 다시 300번에서 1번으로 영유로 평가해서 두 번 평가를 해서 합산해서 점수를 주는 이유도 대비 효과를 왜?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답을 잘 썼다. 그럼 뒤에 사람에 대하여 평가가 인간이기 때문에 낮아지죠. 주관식 같은 경우.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한 효과가 대비 효과다. 그래서 앞 사람의 어떤 평가가 너무 심하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좋을 때는 뒤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대비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행위를 할 때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에 중복이 되는 이야기 속에서 뭐 기타 오류가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인데 인상형성평가 이론에서 조직행위할 때 했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 상동적 태도다. 예를 들어 서울대 학생들이 어떻다. 연대 학생들이 어떻다. 고대 출신 성격이 어떻다. 또는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도매금으로 본다는 얘기가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몰아가지고 같이 봐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이런 걸 상동적 태도, 이거는 나쁜 금요. 자, 그 다음에 주관의 객관화는 아까도 말했지만 유사효과의 반대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현혹효과는 얼굴이 예쁘니까 마음이 곱겠지. 얼굴이 예쁘니까 뭐가 되냐 공부를 잘하겠지. 이렇게 어떤 판단을 갖다가 잘못된 거 한 가지를 가지고 다른 평가까지 영향을 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혹효과라고 말한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대비효과는 한 사람의 평가가 다음 사람의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하듯이 이런 이야기들 이건 바로 대비효과를 갖다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로 사람을 평가하는 데서는 이런 부위가 바로 마무리될 때 조심해야 되고 바로 보완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의 이제 주요 모멘트인 뭐가 되냐 바로 보상. 자, 인사관리에서 보상은 굉장히 중요하죠. 확계평 보유방들 할 때 확보가 바로 인재를 갖다 뽑는 거고 그 다음에 개는 뭐냐 개말은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훈련을 시키는 거, 교육을 시키는 거 우리가 쭉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 바로 중요한 얘기는 보는 뭐냐 보수를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계평 평가까지 끝나고 인사고과가 끝나고 보유방 할 때 보는 보수를 얘기한다. 그런데 페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하고 살펴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상이다 그럴 때 보상의 개념을 좀 설명을 잘하려면 냉정히 얘기한 페이다. 월급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죠. 이 월급은 뭐가 되냐?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의 대가다. 노동 대가를 뭐로 표시하느냐? 원으로 표시했다. 이 말의 정의가 바로 뭐가 되냐? 일종의 페이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월급은 뭐가 되냐? 그럼 바로 노동자의 노동력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의 대가를 돈으로 표시한 걸 갖다가 보상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얘기가 되고 옛날은 고전적에서는 보상이 전부였습니다.
경제인이다 이런 말을 쓰죠. 이 보상을 딱 말로 말하면 경제인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인이다. 이게 뭐냐면 월급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경제인이다는 바로 관념을 우리가 쓰었죠. 이게 반대하고 나온 게 메이오의 호손 실험을 얘기하는 인간관계론에서는 이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고전적 과학에는 경제인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다 인간관계론에 넘으면서 우리는 뭐라 하냐 바로 사회인이라는 말을 쓰죠. 사회인은 바로 공정한 어떤 평가, 인격적 존중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냐면 현대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 경제인에다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회인이라는 이야기, 사회인이라는 얘기가 현대적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전적 관리론에서는 경제인,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을 얘기하는 두 번째는 정반대. 이걸 갖다 우리는 정의라 그러면 이건 반대다 그래가 정반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왜 얘기하냐? 이건 바로 합이라 그런 얘기를 갖다 씁니다. 정반합. 현대에 있어서는 왜 얘기하냐? 정반합이다. 이럴 때 경제인이라는 개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페이였다. 그러다 바로 인간관계론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 사회인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은 바로 인격적 존중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졌죠. 그러다 경제인과 사회인이라는 플러스를 나타낸 게 현대의 정반합의 원리. 월급도 중요하고 인격적 존중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인과 사회인이란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럴 때 이 경제인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죠? 보상이다. 보상은 바로 페이를 얘기하고 월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 관리론에서는 페이가 바로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져지고 페이만 잘 주면 모든 일을 갖다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다. 페이가 중요하다. 이래다가 메이오의 호손 실험에서 인간관계론은 사회인이다. 인격적 존중을 해줘라. 돈이 전부가 아니다. 정의에 대한 반대가 되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현대는 어떠냐? 경제인 플러스 사회인이라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정반합인데 이 페이를 얘기하면 경제인, 이 경제인이 바로 페이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보상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렸고 보상자를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용자 입장이냐 노동자 입장이냐. 사용자 입장은 어디까지나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뭐가 되죠? 비용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노동력의 대가를 갖다가 하나의 뭐로 취급하느냐? 노무비. 노무비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뭐가 됩니까? 원가 회계에서 바로 비용에 속하는 영역을 얘기한다. 비용을 갖다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노무비로 보고 노무비는 뭐가 되느냐? 그냥 코스트. 회사의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생산비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말한다. 생산비다. 이렇게 우리가 봤다 이거죠. 근데 노동자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월급은 뭐라 그래야 되느냐? 바로 소득에 대한 보수, 그리고 욕구의 충족, 그리고 심리 합리적 보상. 보상이라는 개념이 된다 이거죠. 보상. 이 보상의 개념으로 경제적 보상을 얘기하는 게 뭐가 되냐? 노동자 관점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물건을 생산할 때 드는 소위 여러분 잘 아는 원가의 3대 요소가 뭐가 됩니까? 바로 여러분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 제조 간접비. 이럴 때 노무비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하나의 생산에 따른 코스트로 보는 노동의 우리가 바로 원가 회계의 3대 요소에 속하는 비용으로 본다 하는 얘기가 되고 여기는 보상을 얘기하고 바로 이쪽에 뭐가 됩니까? 생활을 해가는 데 하나의 보상적 개념 이런 얘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보상 내용을 갖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이 보상 내용 속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임금의 수준, 임금의 체계, 임금의 형태 이 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정리를 명백히 해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상에서는 확계평 보유만 그럴 때 보유, 바로 보수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보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임금의 수준이다. 이 레벨이란 말이죠. 레벨. 한마디로 하면 임금의 평균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값.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평균적인 수준을 갖다가 우리는 레벨이다. 이게 임금 수준 하는 말을 쓰고 그러면 이제 이 임금 수준을 갖다 우리가 나타내봐라 그러면 전체 토탈 월급에다가 토탈 코스트 월급을 가지고 바로 총원수로 나눠라. 총원수로 나눠라. 이때 코스트는 노무비가 되겠죠. 전체 노무비를 갖다 총원수로 나누면 평균 임금을 갖다 우리는 뭐를 하죠? 바로 임금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임금 수준은 반드시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 적정선을 유지하라. 아주 핵심 요구입니다. 적정해야 된다. 그래서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적정해야 된다는 적정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체계란 말이 나오는데 체계는 바로 기준입니다. 뭐를 기준으로 월급을 줄래? 뭐를 기준으로 월급을 줄래?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중요한 얘기 적정성 얘기를 하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성급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급은 월급이 올라가는 걸 갖다가 얘기합니다. 월급이 상승하는 걸 갖다 성급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반면에 우리가 성격이다 그러는 성진은 뭐가 되죠? 지위가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지위. 아주 중요한 거는 월급이 올라가느냐 지위가 높아지느냐에 따라 성급, 성진 또는 성격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나오는 베이스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이스업. 베이스는 바로 기초를 얘기하는데 기초가 올라갔다. 베이스업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죠. 베이스업은 어떠냐? 임금 곡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1의 임금과 2의 임금선은 아예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임금의 상승이라고 얘기하지. 임금 수준 자체가 상승되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똑같은 곡선선에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 이 두 점에서 만약에 올라갔다. A에서 B로 올라갔다 이럴 때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베이스 일종의 뭐가 되느냐? 성급, 성진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1의 곡선에서 2의 곡선으로 올라갔다 이럴 때 이걸 뭐라 그러죠? 베이스업이라고 합니다. 1에서 2로 올라가는 거. 이걸 갖다 곡선 자체 이동. 곡선에서 올라가는 건 성급이나 성진 또는 성격, 성진이나 성격이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곡선 자체가 딱 올라갔다 이럴 때를 베이스업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임금 수준에서 레벨에서 꼭 알아둬라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의 체계는 바로 뭐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임금 체계는 기준, 뭐를 기준으로 월급을 주느냐 말이야. 뭐를 기준으로 월급을 주죠? 해서 연공급이다. 연공은 바로 연령과 공적상, 나이를 보고 사람을 철저히 기준적으로 잡겠죠. 직무급이다. 일에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월급. 직무를 중심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직능급이다 그럴 땐 직능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겁니다. 연공과 직무를 갖다가 결합했다.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걸 갖다 직능이라고 불러준다. 그 다음에 자격을 가졌느냐 안 가졌냐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면 자격급이다.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월급을 줄래 할 때 사람 기준이냐 일 기준이냐 사람과 일을 동시에 보느냐 자격을 가지고 보느냐 전문직 같은 경우 월급이 높죠. 이런 건 바로 일종의 하나의 자격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반드시 뭐를 지켜줘야 되느냐. 공정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월급을 줘야 된다. 뭐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월급을 줘야 된다. 이게 바로 임금 체계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말이 되죠. 아니 임금의 형태는 뭐가 되느냐.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요 세 가지가 되겠죠. 요 세 가지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월급을 갖다 주니 방법을 얘기할 때 임금의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임금의 형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간급이냐. 시간당 월급을 갖다 주는 걸 시간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월급을 준다 그러면 성과급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수임금 형태. 특수임금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되냐 월급을 주는 방법에 의하여 구분이 된다. 이 얘기는 뭐를 우리가 지켜줘야 되느냐 그럼 바로 합리적이어야 된다. 합리성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명백하게 알아두며 정리가 잘 돼야 할 것이 뭐가 되죠? 바로 여기 적정성, 여기는 공정성, 여기는 합리성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며 이 세 가지는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고 시험 칠 때 주관이든 객관이든 확실하게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이 왜 우리 이렇게 요 세 가지는 필히 외워야 됩니다. 수준은 레벨, 바로 체계는 기준, 그리고 형태는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 알고 여기는 반드시 적정성, 여기는 공정성, 여기는 합리성이라는 말을 꼭 외우시며 정리가 잘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임금이 왜 우리 생활에서 임금을 갖다 중시 여겨야 되느냐, 임금을 중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각도별로 보자 이거죠. 첫째, 근로자의 입장으로 볼 때 첫째는 근로자 입장은 어떻게 되죠? 근로자 입장으로 보자 이거죠. 첫째는 바로 생계유지입니다. 근로자로 볼 때는 월급을 받아가 먹고 살아야 되며 가족의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계유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낸다. 바로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건 그만큼 뭐에 되죠? 사회적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이다. 그리고 항상 이 근로자 입장은 높은 임금을 원한다. 높은 임금.
똑같은 일을 하고 높은 임금을 주는 걸 좋아하는 게 근로자 입장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스님이 간단히 말로 했습니다. 선을 그으며 따라와야 되죠. 생계 유지, 두 번째 사회적 신분, 세 번째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반대인 기업의 입장은 어떻죠? 반대가 되겠죠. 자, 기업은 뭐가 되냐? 바로 원가를 구성하는 요인이다.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농무비란 말을 썼죠. 농무비는 바로 원가 회계에서 바로 재료비 다음에 들어가는 원가, 사람에 대한 노동력을 얘기하기에 농무비라는 비용이 되죠. 그럼 낮은 월급, 낮은 희망, 월급을 작게 주는 걸 갖다 작게 받겠다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지리스는 이 두 사람의 목적, 근로자는 높은 월급을, 기업은 낮은 월급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노사의 평화가 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다. 페이가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상반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의 만남 또는 정부, 이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게 노사정이라는 말을 쓰죠. 노동자, 사용자 둘이 있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이런 형태가 임금에 대한 뭐가 되냐 그러면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임금을 갖다 우리가 바로 방침을 고려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금관리 방침 시 고려할 사항을 우리는 고민해보자 이겁니다. 어떤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느냐 하는 말이 됩니다. 바로 최소한 아무리 우리가 신경을 안 쓰더라도, 월급을 아무리 낮추더라도 최소한 생활할 수 있게끔 월급을 줘라 하는 건 바로 첫 번째가 노동자 입장을 고려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노동자를 갖다 생각할 때 노동자는 아무리 월급을 적게 주더라도 먹고 살 만큼은 줘라 하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하나의 임금을 고려할 때 방침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임금을 고려할 때 최고의 월급이 아니라 최저의 월급, 아무리 월급을 적게 주더라도 먹고 살 만큼 줘라. 이건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노동자 입장을 갖다 생각하는 거죠. 노동자는 최저 생활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노동자가 먹고 살 만큼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최저 생계비, 최저 생계비를 얘기한다. 이 최저 생계비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최저의 로우의 이야기, 로우 이야기를 얘기하죠. 반면에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최상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이건 최하를 얘기할 때는 생계비 보장이라면, 최상을 얘기할 때는 기업의 입장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기업의 지급 능력이 돼야 돼. 지급 능력이 안 되면 안 되죠. 지급 능력의 범위에서 월급을 줘라. 그래서 최상, 상을 갖다 결정할 때는 아무리 많이 주고 싶더라도 많이 주면 좋죠. 그러나 기업의 지급 능력 범위에서 줘야지 기업의 지급 능력 범위를 벗어난다면 안 될 거다. 그래서 하는 누구를? 노동자를. 상은 누구를? 기업을. 그리고 이제 이 중간 상태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중간 상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중간을 갖다 사회적 입장, 소셜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중간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업의 지급 능력과 그 다음에 노동자 입장을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대내적 균형, 대내적 균형. 이 중심이 되는 내용은 대내적 바로 뭐가 되냐? 균형. 수요와 공급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대내적인 균형을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월급에 있어서 최상은 기업의 지급의 능력의 범위를, 최하는 아무리 적게 주더라도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줘라. 그리고 사회적 수준으로 볼 때는 사회적인 대내외적인 균형을 가져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근로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임금 수준부터, 임금 수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값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 임금 수준에 대하여, 임금의 체계에 대하여, 임금의 형태에 대하여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 앞에 핵심은 임금의 수준,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임금이 뭐가 되느냐? 바로 중요한 이야기. 그렇죠? 임금의 수준이 있다 끝나면 임금 수준 다음에 이야기가 바로 임금의 체계. 임금의 체계가 끝나면 임금의 형태가 어떤가 하는 임금의 형태를 얘기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는 얘기가 우리 책의 구성이다 그러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갖다 우리가 쭉 정리를 해서 세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바로 공부를 하게 됐다. 핵심은 맨 먼저 임금의 수준,
두 번째는 뭐가 되죠? 임금의 체계. 세 번째는 뭐가 돼? 임금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를 심도 있게 학습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것이 인사관리의 바로 보상. 보상은 확계평 보유방 갈 때 보수를 얘기하는 세 번째 이야기의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임금의 수준부터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자 이겁니다. 임금의 수준은 어떤가? 임금의 수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임금의 수준이라고 할 때 수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내려준다면 임금에 대한 무슨 값이다? 그렇죠. 평균값을 얘기한다. 평균적인 값을 얘기하는 게 임금 수준이다. 그래, 임금을 주는 걸 가지고 종업원 수로 나누면 한 사람의 평균이 월급이 얼마냐, 평균 임금이 얼마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평균 월급을 우리는 임금의 수준이라고 본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정리를 내려주자 이거죠. 그래서 임금의 평균값을 얘기한다. 평균적 값. 또 아니면 뭐가 됩니까? 토탈 월급을 뭐로 나눠라? 월급을 준 걸 전부 다 합산해서 노동자 수로 나누면 이게 바로 한 사람이 받는 월급의 평균값을 우리는 임금 수준이라고 얘기한다.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평균값을 얘기하고 우리가 만약에 직업임금을 가지고 직업임금이란 말이야. 직업임금을 가지고 뭐가 되냐? 노동자 수로 나눠라. 그럼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평균 월급이 어느 정도냐? 이게 바로 임금 수준을 얘기하는 중요한 뭐가 되냐? 바로 공식이다 하는 이야기를 임금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는 아무리 월급을 적게 줘도 생활의 보장, 두 번째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기업의 지급 능력, 그리고 우리가 중간값은 바로 사회적 어떤 적정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듯이 여기에 평균값이라는 개념, 그리고 총 월급을 가지고 노동자 수로 나누었을 때의 값, 그리고 임금의 수준이란 말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임금 수준을 갖다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가 뭐냐? 결정을 내릴 때 변수가 뭐죠? 최소한 생계비를 보장하라. 이거는 어떤 면에 최저 월급을 얘기하는 거죠. 생계비를 보장하라. 아무리 월급을 적게 줘도 먹고 살 만큼 줘라 하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바로 기업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지급 능력. 기업의 지급 능력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기업이 지급 능력이 없다. 그럼 이거는 지급 능력이 없으니까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동업의 타사. 다른 회사에서 얼마를 주죠? 남들이 주는 만큼 주자. 바로 타사에 대한 이야기, 또는 노동부에서 정한 뭐가 됩니까? 기준법, 생산성 기준법에 의하여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우리가 결정하라. 노동시장. 그죠? 그 다음에 노사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정부의 방침. 여러분이 잘 아는 정부가 지정하는 어떤 방침 따라야 되죠. 예를 들어 월급에 대하여 일종의 뭐가 되냐? 노동법에 위배되게. 이럴 때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거죠. 최저임금 보장 안 해주면 바로 그거는 어떻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형을 산다 이거죠. 그래서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럼 전과자가 된다는 얘기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노사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라고 할 때 이때 정부가 정하는 데드라인, 이게 바로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커다란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생계비가 보장되게 하라.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기업의 지급 능력의 범위에서 줘야 된다. 다른 회사가 얼마나 주니,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상태가 어떠니, 그리고 노사의 어떤 바로 교섭력에 의하여, 바로 이건 노동조합이 있을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까지 개입하는, 뒤에 가면 던노이라는 학자가 노동자와 사용자 둘이만 두면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노사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정부가 개입한다 하는 말이 되고, 바로 여기에 적어놓은 이야기가 이거죠. 최저 월급, 지불의 수준, 다른 회사의 수준, 노동시장의 수급, 노사의 관계, 정부까지 개입하는 이런 이야기가 결정 요인으로 적용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이미 반복이 됩니다만 수준에 있어서 얘기를 하라. 그럼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상한은 뭐에 의하여? 그렇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상한이다 할 때 상한은 최고로 많이 주는 걸 갖다 상한이라고 하는데, 상한은 결정이 뭐가 되죠? 그렇죠. 기업의 지급 능력입니다.
기업의 지급 능력을 갖다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 기업의 지급 능력을 인정해줘라 이거죠. 기업이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아무리 많이 주고 싶더라도 기업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되죠? 상한이 결정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첫째는 바로 상한은 뭐냐? 상한은 최고의 한도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기업의 지급 능력, 기업에 대한 능력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조정이다 그라는 얘기가 나오죠. 조정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사회적 임금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회적인 수준, 사회 수준을 얘기하자. 소셜 수준을 얘기하자. 자, 하한은 아무리 안 줘도 생계비 보장이 돼야 되겠죠. 생계비 보장. 이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월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상한, 하한, 그리고 중간에 조정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조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승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베이스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아까 도표를 그려놓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동일선상에서 A의 점에서 B의 점으로 월급이 올라간다, A에서 B로 올라간다 이럴 때는 이건 뭐가 되죠? 성급이나 성격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곡선에서 1의 곡선에서 2의 곡선, 한마디로 말하면 곡선 자체가 올라가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베이스업이라고 얘기한다. 일종의 하나의 기초에 의해 되죠. 그렇죠. 월급 자체 곡선이 상승하는 걸 갖다 우리는 베이스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조정을 갖다 우리는 고려해서 바로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임금의 체계다 하는 말이 되죠. 체계는 기준을 누구로 잡느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임금을 갖다가 우리가 임금의 체계란 말은 바로 기준을 누구로 잡느냐. 그렇죠. 일자란 사람에게는 많은 월급을 줘야 되고, 또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월급을 줘야 되고,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은 월급이 낮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임금의 뭐가 되죠? 체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임금의 체계란 말부터 우리가 정리를 한번 내려주자 이거죠. 임금의 체계라고 우리가 말할 때 임금의 체계란 의미는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비교적 임금의 체계는 바로 기준입니다. 뭐가 기준이니? 기준이 뭐니? 월급을 줄 때 기준을 어떤 걸 잡을래? 뭐 시간을 잡느냐? 성과의 개수를 잡느냐? 뭐 이런 등등을 갖다 우리는 임금의 체계라고 얘기하죠. 바로 격차를 결정하는 기준. 기준이 된다 이거죠. 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금의 격차. 임금의 격차가 일어나는 이유의 바로 내용이 뭐냐? 기준이다. 이 기준을 우리가 잡을 때는 최소한 생계비를 보장하라. 생계비 보장. 두 번째는 노동에 대하여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은 적게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임금의 결정하는 구조에서 생계비 보장이다 그럴 때는 연령이나 근속이나 학력이나 이런 거에 의하여 필요에 의하여 연공적인 이야기가 의해되는 데가 가장 대표적이다. 연공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연령과 공적사항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때 인상은 항상 연령을 얘기합니다. 공은 공적을 얘기하죠. 그리고 철저히 이건 바로 사람 기준이 될 때를 연공적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노동에 대응한다 그러는 건 사람의 나이가 얼마든 그 다 떠나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일이 뭐냐, 조합에 의하여 결정하는 거죠. 조합에 의하여 결정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조합에 의하여 결정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적어보면 어떤 게 조합에 대한 이야기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비교해보자 이거죠. 첫째, 여러분 잘 알지만 조합에 있어서는 직무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무는 일을 갖다 얘기하는 조합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능력을 얘기하는 직능. 직능은 바로 ability. 그 사람의 능력이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걸 직능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과에 의하여 결정하는 게 성과급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 중심으로 나가는 걸 갖다 우리는 연공적이라고 얘기하면 일 중심적으로 직무냐, 직능이냐, 성과냐. 근데 이 직능은 직무 플러스 뭐가 되느냐?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능력, 사람 이야기.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에 직능과 직무는 다르다. 직무는 철저히 조합입니다. 직능은 능력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능력에는 직무와 사람,
일을 하는 것과 사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임금에 대한 뭐가 되냐 결정 요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임금의 체계 구조죠. 임금의 체계 구조를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봤고 자 필요, 기준, 능력, 성과 네 가지 이야기 우리가 각각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의 중요한 임금 체계 결정 요인이죠. 예를 들어 필요 기준 수령자가 필요한 만큼 최소한 뭐가 되냐 필요 기준은 수령자의 필요성 수령자가 아무리 안 받더라도 필요한 정도 필요 정도 이 필요 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월급 100원 옛날 물가가 낮은 몇십 년, 몇백 년 전에는 거의 뭐 한 20년, 30년 전에는 몇백 원도 됐지만 수령자가 100원짜리 받아봐야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그냥 필요 이하여. 다음 직무 기준이다 그럴 땐 직무는 하는 일이죠. 내용, 직무의 조합의 내용 어떤 내용에 따라 월급을 주느냐 내용에 따라. 다음에 능력이다 그럴 때 능력은 바로 종업원의 능력이죠.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 종업원의 능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성과는 기여도 회사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기업의 발전의 공헌도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성과 기준이다. 그래서 임금을 갖다 결정하는 요인에는 수령자의 필요 정도 두 번째는 일의 내용 세 번째는 종업원의 능력 네 번째는 기여도와 공헌도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성과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임금의 체계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온다면 임금의 체계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또박또박 하나씩 우리가 정리해 나가자 이거죠. 자, 기본임금이다 그럴 때 기본임금은 기준임금은 누구나 다 받는 본봉이라고 얘기하죠. 본봉. 기본적으로 본봉은 얼마냐. 이제 누구나 우리가 다 받는 기본적인 월급을 갖다 우리가 본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본봉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기준임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준이 정해져 있는 임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본봉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 기준임금이 있을 거다. 그래서 맨 먼저 기준임금인 본봉을 우리가 생각해 주자. 본봉을. 그 다음에 이제 본봉은 노동자의 정상적 노동자. 이 바로 여기는 정상적 노동자가 되죠. 정상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을 본봉이라고 불러준다. 그 다음에 기준 외에는 뭐냐 그럼 정상 외의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거. 정상적인 노동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래 되죠. 정상적 노동. 정상적 외의 노동. 예를 들어 어떤 거냐 그럴 때 우리가 보면 정상적 이외의 노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걸 갖다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때 기준외라고 얘기하죠. 그럼 기준외의 내용 속에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기준점으로 해서 기준임금은 어떤 거냐? 연령과 근속.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무, 직능, 자격. 직무는 일, 조합이죠. 직능은 직무 플러스 능력 두 가지죠. 여기는 연공에다가 여기에 연고이란 말이야. 이 직능이란 말이야.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게 직능. 그리고 자격은 자격을 땄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상여금과 수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상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이 보너스는 기업 발전의 공헌 대가란 말이야. 기업 발전의 공헌 대가가 되다 보니까 기업 발전의 공헌 대가는 누구나 다 받는다 이거죠. 영어로 말하면 에브리원이다. 누구든 기업의 종업원이라면 누구나 다 받는 월급을 갖다 우리는 바로 상여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말하면 보너스다. 기업 발전의 공헌 대가. 기업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업 발전에 공헌했기 때문에 공헌의 대가를 주면 바로 상여라고 얘기하죠. 근데 수당은 어떻죠? 수당은 해당될 때만. 예를 들어 스페셜이라고 얘기하죠. 스페셜. 일종의 뭐가 있느냐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라 해당될 때. 해당되지 않으면 안 준다 이거죠. 해당될 때만 주는 거. 예를 들어 지역수당. 예를 들어 시골에 있는 뭐 지방에 근무한다. 뭐 이럴 때 이건 수당. 해당되는 사람. 상여는 누구나 다 받는 거. 두 가지의 차이점은 에버리원이냐? 그럼 바로 에버리원이라는 말을 갖다 쓰지. 아까 에버리원이라는 말을 썼죠. 누구나 다 받는 거. 그러나 만약 예를 들어 우리가 수당은 해당될 때만 받는 거. 해당될 때만 받는 스페셜. 그리고 퇴직금은 이제 노후에
일종의 하나의 뭡니까? 퇴사시. 퇴사시에 받는 거고, 여러분 뒤쪽 가면 바로 뭐가 되냐? 우리가 근로기준법 28조 이하여 1년 근무한데 한 달의 월급을, 내가 10년 근무했다면 10달 월급치를 돌려받는다. 20년 근무했다면 20배, 30년은 만약에 30배를 마지막 월급의 30배를 줘라.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근로기준법 28조에 나오는데 바로 퇴직금을 얘기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여는 매기마다 누구나 다 받는 거, 수당은 해당될 때 받는 거,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거다. 이 세 가지가 기준 외에 정상적인 연령, 직무, 직능, 자격, 연령은 연봉을 얘기하죠. 직무는 바로 일이죠. 직무와 능력을 다 합한 직능에다가 연령을 더한 게, 연봉을 더한 게 직능이지, 자격금. 이런 게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기준에는 상여, 수당, 퇴직금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준임금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기준임금의 종류에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첫 번째가 연봉이란 말이 됩니다. 연봉은 연령과 공적상이란 얘기를 얘기하며, 바로 얘기는 그 사람의 근속이 몇 년이냐, 학벌이 어떠냐, 성격이 어떠냐, 성별이 어떠냐, 경력이 어떠냐. 철저히 연봉은 인적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사람적으로 사람마다 따로따로 처리한 거 연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봉은 이러한 이야기가 되고, 연령과 근속, 연령은 나이가 얼마냐, 그 다음에 근속을 얼마 했느냐, 이런 거 이하여 결정하는 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연봉이다 그런 말이 되고, 연봉의 유형에는 정액이냐, 최정이냐, 체감이냐, S. 젊을 때는 월급 많이 받다 나이 들면 주로 주는 형태 S자급 승급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 하는 말이 되고, 이 연봉급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말하려면 비교적 장점은 생활의 안정을 준다. 그죠? 연봉이. 그 다음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을 가진다. 회사가 나를 그래도 살게 해준다. 그 다음에 연봉 존중하며 동양적인 질서. 특히 종신고용제를 취한 일본 같은 데서 굉장히 중시 여겨졌죠. 지위체계의 안정을 가져온다. 또 가족주의다. 이런 얘기가 뭐가 되느냐? 연봉에 가지는 장점이라고 말하죠. 반면에 단점은 소극적이고 존속적이다. 능력 있는 젊은 층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문 인력 확보가 곤란해져 버린다. 그리고 동일 노동의 동일한 임금의 실시가 곤란하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월급을 준다는 게 원래 전제 조건인데, 바로 연봉급은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됐냐? 연장하는 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지나치다 보면 연봉에 대한 월급은 인건비를 어떻게 되느냐? 바로 늘어나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꼼꼼히, 특히 이 월급 쪽에 오면 그냥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서 어떠냐? 나중에 여러분이 한 문제라도 오류를 낼 수 있는데 정리를 꼼꼼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들으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직무급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며, 인사관리 속의 월급 이 부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위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